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오늘은 한국외대 2017년도 논술 대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대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답이 딱 정해져 있는 대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학교 측 의도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학교가 요구하는 바대로 명확하게 써주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대학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2017년도 논술 가이드북, 외대에서 발표한 논술 가이드북을 중심으로 한국 외대의 특징들을 조금 더 점검을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남은 기간 대비해야 될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죠. 자, 한국 외대 가이드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운받아서 같이 펼쳐보면서 하면 되고요.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건 중요한 것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화면에 올려놓았으니까요. 화면 보고 여러분들 가이드북 다운로드 받은 거 보고 학교 홈페이지 가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보죠. 논술 가이드북의 목차는 대략 2017년도 모의논술 문제 해설이랑요 2016년도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실려있는 문제만 충분히 보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2017년도 문제랑 2016년도 문제가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한국 외대 문제를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제가 조금 낯설어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개념, 과학적 탐구 방법, 과학의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이 나오거나, 그래서 낯선 개념이나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대학에서 나온 기출문제, 낯선 어떤 주제, 낯선 어떤 개념들을 자꾸 연습을 해보는 게 좋죠. 그래서 외대 같은 경우는 최소한 3-4번 정도는 연습을 해봐야 익숙해집니다. 그것도 가급적이면 이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외대 공부하고 다른 대학 공부하고 이런 것보다 외대를 쭉 이어서 한 3-4번 정도 해서 그 대학의 특징들을 완전히 숙지하는 게 조금 더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의논술의 어떤 학교 측 예시 답안이 있는데요. 외대 모의논술의 어떤 답안은 조금 깔끔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발표한 답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보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외대에서 발표한 답안보다 내가 더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여러분들이 학교 가는데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목차는 대략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외대 2017년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외대 2017년도는 모집 인원이 474명, 90명 이 정도 됩니다. 논술로. 그렇지만 올해는 어때요? 450명, 110명. 조금 정원이 어때요? 조금 줄었네요. 그죠? 그래서 조금 줄어서 예년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는 1, 2, 3등급은 그냥 10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대략 수시는 거의 4등급 이내고 정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합격하는 학생들을 보면 내신이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는 논술 70, 학생부 30이잖아요. 학생부의 실질 반영 비율이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논술로 내가 가겠다. 그리고 최저만 정확히 맞추겠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최저가 있으니까 최저는 조금 신경을 쓰시면 되고요. 자, 경쟁률이 이렇게 서울 캠퍼스 작년도입니다. 올해는 이미 다 나왔으니까 요 정도인데 실제로 가보면 요 정도 경쟁률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 어떤 형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시간이 120분, 원고지 160자, 연필로 사용해서도 괜찮고요. 파트 1, 파트 2로 나누어져 있는데 형식이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제시문 포함해서 2개, 3개. 파트 2는 3개인데 통계 도표 자료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이 부분입니다. 항상 문제를 내는 어떤 패턴들이 똑같아요. 1번이 이때까지 2015년도부터
이런 형태의 어떤 문제를 외대에서 내고 있는데요. 1번이 항상 가나를 요약하시옵니다. 2번이요. 뭐 아니면 제시문 1과 2를 활용해서 제시문 1, 2를 요약하시오. 뭐 이렇게 나오고요. 2번이요. 1에서 2를 비판하시오. 아니면 2에서 1을 비판하시오라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3번이 1, 2를 비교하시오. 비교 분석하시오. 문제고요. 4번이 1, 2를 통해서 뭐 통계 자료에 대한 어떤 예측 결과를 추론하시오. 뭐 예측하시오. 뭐 이런 형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1, 2, 3, 4번의 문제 패턴, 형태, 유형이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히 숙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 1번 문제가 의도하는 게 뭐고 2번 문제가 의도하는 것, 3번 문제가 의도하는 것, 4번 문제가 의도하는 것을 명확히 숙지하는 게 아주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뒷부분에서 제가 이 1, 2, 3, 4번에서 중요시 여기는 포인트들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학교에서도 뭐 통합 논술이라고 해서 공고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텍스트를 분석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의 모든 대학에서 다 들어있는 어떤 상투적인 이야기랑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유형별이라고 했죠. 요직 파악형. 자, 요걸 조금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요직 파악형. 자, 항상 1번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1번 문제는 가나를 요약하시오 형태로 나옵니다. 1번 문제는 뭐 1, 2를 요약하시오라는 형태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 요약하시오라는 형태의 문제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번 문제가 1에서 2를 비판하시오, 2에서 1을 비판하시오라는 형태거든요. 1번과 2번은 항상 대립되어 있다. 대립되어 있는 제시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제시문이 나와서 독해가 안 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한글 제시문이 나와 있으면 이 한글 제시문의 반대말이 영어 제시문이에요. 그래서 1번 문제 요약도 어때요? 글자가 200자잖아요. 그러니까 글자가 200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00자 내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량이 길지 않단 말이에요. 길지 않기 때문에 영어 제시문에 대한 어떤 꼼꼼한 독해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2번 제시문과 즉 한글 제시문과 반대되는지만 정확히 찾으면 1번은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은 요지 파악형에서 학교가 요구하는 건 뭐냐? 핵심을 정확히 좀 파악해 달라.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요약은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까 핵심어를 명확하게 찾는 게 중요하고요. 핵심어가 안 드러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적절한 어휘를 그때는 새롭게 찾아야 된다라고 학교가 이미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핵심어를 반드시 찾으시고요. 알겠죠? 핵심어를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핵심어를 못 찾았을 때는 어때요? 적절한 어휘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찾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영어 제시문을 요약할 때는 뭐 우리말로 바꿔주는 게 좋고요. 만약에 영어 핵심어에 대한 어떤 적절한 우리말이 없을 때는 핵심어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요약하는 데 있어서 일단 1번 문제는 1, 2를 요약하실 형태고 1번과 2번은 대립되어 있다. 자, 학교가 요구하는 건 뭐라고요? 핵심어, 키워드를 반드시 쓰자. 그 다음에 없을 때는 적절한 어휘를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뭔가 만들거나 아니면 개념화해서 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지 파악형에서 제일 중요한 거 두려워하지 말고 1번 제시문과 2번 제시문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어를 만들 때 대립적인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1번 문제의 특징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더 봅시다. 이어서.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2번 문제는 비판평가형입니다. 비판평가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판평가형. 자, 이 비판평가형 문제는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고요? 2번 문제 여기 한번 써보죠.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의 특징은 조금 글자를 크게 해서 쓸게요. 자, 2번 문제는 제시문 1에서 2를 비판하시오.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판하려면 첫째, 비판의 대상이 분명해야죠. 한글이 갑자기 안 나오네요. 네, 비판평가형 문제는 첫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비판 대상의 논리가 정확히 나와야 돼요. 1에서 2를 비판하시오 혹은 2에서 1을 비판하시오라는 형태의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2를 비판하라고 하면 2가 어떤 논리를 쓰는지.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1번 문제에서 1, 2를 요약하시오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비판 대상의 논리를 간단 명료하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비판 대상의 논리를 간단 명료하게 제시하는 정도로 글을 쓰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길게 쓸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분명하게 내가 두들겨 패야 될 제시문이 어떤 건지, 걔가 어떤 이유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유 근거가 1에서 보면 타당하지 않는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죠? 비판해야 될 어떤 기준이나 어떤 근거, 관점을 1에서 명확히 찾아야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글자 분량이요, 한 400에서 500자 정도를 요구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첫째,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를 보면. 둘째, 이를 보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형태로 써도 깔끔한 글이 나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봅시다. 비판평가형 논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논지에 대한 반응이 논리적으로 설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보는 어떤 문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반된 의견 중에서 하나를 지정해서 한쪽 입장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판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을 비판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의 반대자라면 어떤 입장에 대해서 어떤 논리를 적용하여 나를 비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습하는 것도 이러한 논술을 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자, 여기서 말한 건 뭐냐면은 반박, 재반박의 형태로 한번 사고해 보라는 뜻입니다. 반박, 한글 반박, 4번이 반박, 재반박입니다. 반박, 재반박의 형태로 한번 사고해 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반박, 재반박의 형태로 사고를 하라는 뜻입니다. 사고를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두 번째 단락의 이야기네요. 세 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특정한 입장의 효과적인 비판을 위해서는 그 입장의 장단점 분석과 예시를 통한 자기 주장의 옹호와 변번이 사용되고 또 이 방법이 효과적이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장단점이나 예시를 포함시킬 때 제시문에 이미 거론된 것들만 반복해서 언급하거나 지나치게 판에 박힌 사회 현상만을 언급한다면 식상한 글이 될 수 있다. 창의적인 장단점 분석과 참신한 예시를 통해서 지속적인 이슈가 되는 사회 현상과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글을 읽거나 토론을 통해 논리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는요, 이렇게 반대자라면 어떻게 글을 쓸까? 요걸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장단점에 대한 어떤 분석과 예시를 통해서 자기 주장을 펴는 것도 괜찮다라고 학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제가 첫째, 둘째 쓰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첫째 이러이러한 예시에서 보듯이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이번 문제를 썼을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비판 대상의 어떤 논리를 간단 명료하게 제시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적어요. 그래서 비판을 대상의 어떤 논리를 분명히 찾아주셔야 됩니다. 즉 1에서 2를 비판하라고 했으면 2가 어떤 이유 근거에서 그걸 하는지를 써야 되네. 그냥 2는 잘못됐다, 2는 문제다, 비난을 하는 글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번을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고, 1번이 명료하게 되었으면 내가 비판해야 될 어떤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무슨 뜻인지.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비교 분석형 한번 보죠. 자, 비교 분석형은 요거는 몇 번 문제예요?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3번 문제는 항상 비교하시오로 나와요. 항상 이렇게 뭐 3, 4를 비교하시오, 혹은 뭐 비교 분석하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3과 4의 어떤 차이가 아주 명료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차이를 쓴다라고 하는 건 어때요? 차이가 되는 기준이 있겠죠.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다. 자, 뭔가 너무나 상투적이고 당연한 기준들은 제시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기준이 있다면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게 좋아요. 많은 경우에 좀 난이도가 어려울수록 이 기준이 좀 잘 숨겨져 있습니다. 차이를 쓰라고 했으니까 범주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논술 선생님의 성격을 이야기한다, 논술 선생님의 외모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범주적인 차이나 아니면 이분법적인 차이가 명료하고 분명하게 제시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분법적인 차이보다는 범주적인 차이를 1차적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하세요. 대부분 학생들이 좋다, 나쁘다는 잘 찾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영역, 어떤 기준,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잘 못 찾아요. 범주적 차이는 주로 뭔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런 부분을 찾으면 되고요. 이분법적인 차이는 뭔가 장점, 단점, 크다, 작다, 높다, 넓다 뭐 이런 정도로 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분석하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야 돼요? 개념적으로 분명하게, 그 다음에 분석하라고 했으니까 3, 4가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나 원인을 명료하게 제시문 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나 원인은 무엇 때문이다 라는 형태로 분석하면서 비교, 즉 원인이 같거나 다를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3, 4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시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의미를 분석해 보니까 3의 제시문은 어떤 의미가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4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이런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제시문을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고의 깊이가 드러나도록 쓰는 것이 필요하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논술에서 글을 쓴다라는 건 어떤 식으로 하든 여러분들의 사고력이 보여야 됩니다. 사고력이 보이지 않으면 좋은 글이 아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비교 분석형 문제는 자료를 기본적으로 주니까 논제를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꼼꼼히 읽어야 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논제를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꼼꼼히 읽자. 자, 이 말을 왜 할까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논제에서 낯선 개념을 던져줘요. 낯선 개념, 과학적 탐구의 정당성,
그래서 논제에 들어있는 어떤 개념어를 중심으로 제시문들을 비교하는데 조금 편하다. 그래서 논제의 핵심을 벗어나서 엉뚱한 방향의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논제에 들어있는 개념어를 중심으로 비교를 하셔야 되고, 공통 논제를 찾아서 그 논제에 맞추어 주장과 근거를 요약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논제에 맞추어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주장과 근거가 요약, 비교가 되는 거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다음으로 비교 분석의 기준을 정해야 된다. 기준, 제가 말했죠. 그죠? 특정한 관점이 문제에서 주어진 경우라면 이에 맞춰 비교 분석을 하면 되겠지만, 특정한 관점, 즉 제시문에서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비교의 어떤 기준을 찾아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글이 제대로 비교 분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비교 분석형 논제는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핵심 쟁점에서 어떤 세부 쟁점으로 나갈 것이며, 정해진 기준 하에서는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이렇게 구조화하여, 비교니까요. 그죠? 공통점이나 차이점은 반드시 써야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글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소주제별 항목별로 구분을 해서,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개념, 핵심되는 차이들을요, 딱 어떤 범주에서 차이가 난다. 제가 앞에서 말한 범주화라는 뜻입니다. 범주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개념 같은 층위에 견주어서 효과적으로 기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개념을 써서 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에서 어떻게 같다 다르다. 그래서 범주적으로 비교를 하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비교는 일반적으로 주제, 주장 및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동일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비교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주장이 같더라도 이유나 근거가 어떻게 다른지를 묻기 때문에 자료 가운데 적합한 논거를 찾아서 기술해야 된다. 그죠? 어떤 동일한 주장을 하는데 이유 근거가 다르거나, 그죠?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이걸 좀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거나, 그죠? 주장은 같은데 이유 근거가 뭔가 다르거나, 이 두 가지가 비교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입니다. 명료하게 이렇게 구별해서 의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차이를 드러내는 건 항상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료하게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주로 이렇게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분법적으로 나오고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 뭔가 긍정한다, 부정한다. 그 다음에 주장이 같더라도 이유나 근거가 다르다.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어떤 측면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3번 문제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3번 문제를 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3번 문제는 요거를 조금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3번 문제를 쓸 때는, 그죠? 차이를 명료하게 제시해야 되고요.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범주적인 차이든 이분법적인 차이는 어찌됐건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분석을 요구했으니까 개념적으로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딱딱 각각의 제시문을 설정을 하고 이유나 원인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죠. 그리고 사고의 깊이가 드러나도록 제시문 안에서만 머물 게 아니라 폭넓게 해석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4번 문제는요, 외대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4번 문제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외대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 아마 문제를 한번 풀어 보셔야 되는데, 4번에서 어떤 학생의 어떤 창의적 능력, 추론, 적용 능력을 보겠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4번 문제를 풀 때 최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 논리적인 어떤 사고 능력들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4번 문제는 4번 문제는 보면요, 1, 3을 토대로
뭐 1, 2를 토대로 3의 어떤 그래프를 3의 현상을 뭐 추론하시오. 아니면 3의 현상에 대해서 뭔가 예측해 보시오. 뭐 이런 형태로 많이 냅니다. 그래서 뭐 1, 2를 토대로도 있지만 뭔가 하나를 토대로 뭐 1을 토대로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문제는 이런 형태로 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 때 일단 추론한다라는 말이 뭐죠? 추론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보통 인과라고 할 때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지금 이 일이 발생했다. 이게 뭐죠? 인과죠. 원인과계죠. 추론은 뭐냐면 논리적 관계인데 아직 안 일어난 거야. 인과적 관계인데 미래의 일입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원인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야. 그래서 결국 추론도 인과랑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어때? 미래다, 미래. 요 차이만 있습니다. 보통 이제 논리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걸 공부하면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추론은 반드시 뭘 담고 있냐면 항상 4번 문제에서 학교에서도 이야기했어요. 도표나 그래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도표나 그래프를 보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유추, 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 가끔가다 이 도표나 그래프에 대한 어떤 수치적 계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산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의식적으로 수치적 계산이 필요할 때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래서 수치적으로 어떤 추세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계산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추론을 하는데 그냥 마음대로 추론을 하면 안 되겠죠. 내가 그러한 추론을 하는 이유나 근거가 충분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제시문에 들어있는 내용과 도표 그래프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충분하게 그 이유나 근거가 제시될 수 있도록 추론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좋은 글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추론하는 과정에서 더 나가서 그러면 구체적 사례라든지 어떤 예시 등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일이 이러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언급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풀어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글자 분량이 한 500자 정도로 조금 짧아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교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딱 찾아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째, 둘째를 써서 조금 정리정돈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러이러한 일이, 첫째, 이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둘째, 이러이러한 이유로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주면 글이 조금 간명하게 정리되겠죠. 그래서 간명하게 정리될 수 있는 어떤 글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교에서 이야기한 거 한번 보죠. 적용 출연용 논제는 통계나 도표 자료와 결합해서 출제되는 경우가 있다. 합격과 불합격을 판가름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뭐라고 했죠? 4번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실제 쓰게 시켜보면 4번을 잘 못 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추론한다라는 문제는 어떤 규칙이나 원리를 토대로 새로운 사실을 끌어내는 거야. 즉 이러이러한 이유 근거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래서 추론이라는 말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사실이나 주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토대로 지문에 언급되지 않는 걸 도출해내야 돼요. 학생들이 논술에서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시문에 없는 거 쓰면 선생님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시문에 없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유추 추론될 수 있는 것들은 이러이러한 제시문에 근거해서 내가 이걸 끄집어냈다, 다 괜찮습니다. 심지어는 설명 분석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써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요. 질문에 어떤 이미 절반의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에 조금만 읽어보면 무엇을 요구하는지 딱 보여요. 그리고 까놓고 얘기해서요, 답이 제시문에 거의 다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한 발만 더 나가면 돼요. 제시문에 이러이러한 내용에 근거하면 어떻게 추론할 수 있다. 그 한 문장, 두 문장만 더 써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출제자가 의도한 어떤 답안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러한 방향으로 조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단계적, 논리적으로 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 둘째를 쓰고 명확한 언어로 간결하게 표현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주목해야 할 점은 도표나 그래프는 지문과 연관된 수치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출제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수치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치에 대한 분석을 반드시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수치에 대한 분석까지 포함해서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치, 대략 비율, 퍼센트, 경향성 이런 것들은 계산해서 꼼꼼하게 제시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결국 자 1번 문제하고요. 3번 문제는 내용에 대한 어떤 이해, 정확한 이해의 문제라면요. 2번하고 4번 문제는 논리적으로 얼마나 잘 판단하고 얼마나 비판하고 얼마나 잘 추론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트 1, 파트 2로 나누어져 있는데 파트 1이 이 40점인가 그렇고 파트 2가 60점인가 그래요. 그래서 파트 2에 특히 4번 문제는 배점이 높으니까 학교도 이 4번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누차 꼭 이 논술 가이드북가 아니더라도 여러 군데에서 그런 말들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도표나 데이터, 그래프가 나오면 그렇게 조금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 항상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각각의 문제가 학교가 요구하는 바를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 그래서 2017년도 모의 문제를 보면 1번이 이렇게 1번 제시문 영어 제시문이 나오고 2번이 나오고, 그죠? 문제가 어때요? 1, 2의 요지와 3의 주제의식을 서술하라. 그래서 1, 2의 요지와 3의 주제의식을 서술하라. 어때요? 1, 2가 같은 내용입니다. 3이 같은 내용이죠. 요거 두 개는 어때? 반대되는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와 3을 활용해서 1을 비판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의 견해, 1의 논리를 정확히 찾아야죠. 1의 논리를 정확히 찾아서 1을 이러이러한 근거에서 이러이러한 주장을 하는데 2를 통해서 보면 그 주장이 틀렸다. 3을 통해서 보면 그 근거가 틀렸다. 명확하게 2, 3에서 무엇을 활용할지가 분명하게 제시되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3번은 4번 제시문, 5번 제시문을 주는데 이렇게 도표나 그래프가 분명히 있고요. 4, 5를 비교 분석하세요. 4, 5를 비교 분석하시오. 그죠? 그 다음에 5번 카네만과 트버스키가 제시한 가치함수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 A와 B가 가치함수에 근거하여 각각 어떤 선택을 할지 추론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외대 문제 수업을 여러 번 했었는데요. 이렇게 가치함수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잘 안 쓰잖아요. 그죠? 특히 한국 외대는 3번, 4번 문제에서 낯선 개념이나 텍스트를 줍니다. 낯선 주제를 던져준다는 뜻이에요. 이 낯선 주제를 학생이 제시문을 읽고 얼마나 잘 소화할 수 있는지를 봐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가치함수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우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제시문을 읽어보면 요거에 대한 힌트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내가 모르면 다른 학생들도 다 모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시문 안에 모든 힌트가 다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보면 이 가치함수에 대한 설명이 다 들어가 있고 가치함수를 보면 사람들이 어떤 경향, 어떤 식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가 다 보여요. 그것만 잘 찾아내면 충분히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글을 쓰신다면 충분히 어렵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간이 많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명확하고 분명하게 쓰는 글들이 잘 없어요. 학생들한테 글을 쓰게 시켜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간단 명료하게 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사고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일 아쉽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한국 외대 키포인트입니다. 자, 1번 문제를 쓸 때는 어때요? 요약하는 과정이 대립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대립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글을
주셔야 되고요. 2번 문제를 쓸 때는요, 비판 대상의 논리를 정확히 잡으면 그것만 딱 잡잖아요. 얘가 어떤 이유 근거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만 잘 찾으면 이유 근거가 틀렸는지 아니면 주장이 틀렸는지를 각 제시문을 통해서 정확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3번 문제는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범주적이든 이분법적이든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도표 그래프 4번에서 나오죠. 반드시 새로운 내용을 추론하고 구체적 사례 덧붙여서 어떤 수치까지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학교 측의 의도 답이 일정 정도 정해져 있는 대학입니다. 학교 측의 의도와 답이 뭘까? 를 생각하면서 쓴다면은 충분히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외대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마무리 정리해서 쓴다면 충분히 좋은 글을 쓸 수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시험 전에 최소한 3-4번 정도는 연습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더 자세한 어떤 설명 2017년도 모의 문제라든지 최근에 2015년도부터 나온 한국 외대 논술 문제의 특징들을 조금 숙지하고 싶으면 논술의 법칙 사이트에서 한국 외대 파이널 강좌를 신청을 하시면 좀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는 제가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대략 한 문제마다 한 40-50쪽씩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한국외대 2017년 논술 대비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